제2부 영웅의 탄생과 세력의 형성, 제2권 초안의 영웅들 등장, 제2장 상하에게 찾아온 기회. 운석에 새겨진 망국지조. 소주는 산자수명하고 기후가 온화하기로도 유명하지만 그보다 더 유명한 것은 이곳 여자들이 다른 지방의 여자들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는 점이다. 조고가 시황제를 감원 이설로 꿰어 예정에도 없던 소주에 들르게 한 것은 소주 미녀들을 듬뿍 안겨주어서 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였다. 겨울이 한창임에도 불구하고 소주 지방은 기후가 온화하여 산과 들에는 기와요초가 만발해 있었다. 한겨울에 꽃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신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함양은 지금 추위가 한창인데 이곳에는 갖가지 꽃들이 만발해 있으니 무릉도원이 따로 없구나. 시황제가 행궁정원의 꽃을 보면서 그렇게 감탄하자 조고가 허리를 굽신거리며 대답했다. 황제 폐하, 이곳은 기후가 온화하기로도 유명합니다만 그보다 더 뛰어난 것이 또 하나 있사옵니다. 그것보다도 뛰어난 것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것은 해여화를 말하는 것이옵니다. 해여화, 말을 알아듣는 꽃이라? 처음 듣는 소리구나. 해여화란 옛부터 미인의 고장인 소주 미녀들을 두고 일컫는 말이옵니다. 옳지. 소주 미녀들을 가리켜 말을 알아듣는 꽃이라고 한단 말이지. 그것 참. 시황제는 껄껄 웃으며 조고를 내려다보았다. 그러자 조고는 허리를 굽신거리며 옛부터 소주 계집을 안아보기 전에는 천하의 미인을 논하지 말라는 말이 있사옵니다. 이런 말이 있는 것만 보아도 이 지방 여자들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짐작하실 수 있을 것이옵니다. 그래. 그렇다면 오늘 밤은 기대가 크구나. 하하. 오늘 밤 폐하를 모시게 하려고 소주 미인들 중에서도 50명을 특별히 선발하여 지금 목욕을 시키고 있는 중이옵니다. 오늘 밤을 위해서 50명씩이나? 50명까지는 너무 과한 것 같구나. 폐하의 정력으로는 50명도 부족하실 것이옵니다. 예끼 이놈. 너는 내가 물개인 줄 아느냐? 물개라면 순놈 하나가 암놈을 100마리까지 거느린다고 하더라만 사람의 정력이 그렇게까지 왕성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니냐? 폐하는 인자가 아니고 천자이시옵니다. 자고로 천자의 정력은 끝이 없다고 들었사옵니다. 밤이 짧아 50명에게 은총을 골고루 베푸시기 어려우시면 내일 밤이 또 있지 아니하옵니까? 조고는 시황제의 실력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초인적인 정력가로 치켜 세웠다. 시황제가 무엇보다도 듣기 좋아하는 말이 초인적인 정력가라는 말이었기 때문이었다. 조고는 이처럼 교활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었다. 이날 밤 시황제가 침전으로 들어가자 조고가 불이 나게 쫓아오며 아랜다. 미녀들을 지금 별실에 대기시켜 놓았습니다. 밤이 이슥하오니 미녀들을 입실시키는 것이 어떠하시겠나이까? 시황제는 흔쾌히 웃으며 대답했다. 미녀란 언제 보아도 즐거운 것이니라. 지금 불러들여라. 오늘 밤에는 폐하 전에 특별한 쾌락을 드리고자 미녀들을 모조리 알몸으로 현신하게 할까 하옵는데 폐하께서 윤허해 주시올는지 매우 걱정스럽사옵니다. 옷을 입히지 않고 모두들 알몸으로 들어오게 하겠다고? 그거야말로 기발한 착상이로구나. 폐하 전에 보다 더 많은 즐거움을 드리려고 소인이 착안한 것이옵니다. 내가 짐을 위해 이처럼 충성을 다해주고 있으니 실로 고맙기 그지없는 일이다. 황은이 만극하옵니다. 본디 여인의 참다운 아름다움은 육체미에 있는 줄로 알고 있사옵니다. 옷을 입혀놓으면 정작 귀중한 육체미는 옷 속에 가려져 버려 오직 용모만을 감상하시게 되기 때문에 오늘 밤은 특별히 미녀들을 알몸으로 현신하게 하려는 것이옵니다. 옳거니 내가 알기는 아는구나. 계집이란 얼굴도 아름다워야 하지만 그보다도 더 아름다워야 하는 것은 육체미니라. 얼굴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정작 온유지향의 맛이 좋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거든. 온유지향의 맛이 좋으려면 결국은 피부가 곱고 부드러우면서도 전체적인 몸의 균형과 맵시가 있어야 할 것이다. 조고는 머리를 연실 굽신거리며 다시 아랜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 명씩 호명 현신하게 할 터이오니 폐하께서는 마음껏 감상하시옵소서. 이윽고 50명의 미녀들이 휘황찬란한 불빛을 받으며 한 사람씩 알몸으로 아장아장 걸어 들어와 어전에 큰 절을 올리는데 젊음이 용솟음쳐 오르는 그 육체들은 어느 하나도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었다. 오, 소주의 미인들이 이처럼 천하의 절색일 줄은 미처 몰랐구나.
너무도 아름다워 눈이 부실 지경이니 이를 어쩌면 좋으냐. 조고가 허리를 굽신거리며 아랜다. 폐하. 천하의 미인들 모두가 폐하의 소유물이오니 마음에 드시는 대로 골라 즐겨주시옵소서. 진수성찬이 너무도 요란스러워 정신을 차릴 수가 없구나. 사실 시황제는 너무도 황홀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할 지경이었다. 이렇게 소주미녀들에게 맛을 들이자 시황제는 지방 순행을 중지한 채 언제까지나 소주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였다. 조고는 약삭빠르게 그런 눈치를 알아채고 시황제에게 품했다. 폐하. 이곳은 기후가 온화하오니 지방 순행을 잠시 중지하시고 겨울을 이곳에서 보내심이 어떠하시겠나이까? 그것 참 좋은 생각이다. 그러면 겨울을 여기서 보내고 봄이 오거든 지방 순행을 다시 떠나기로 하자. 이와 같은 일정 변경에 대해 누구보다도 놀란 사람은 승상 이사였다. 군주의 행행은 지엄하기 짝이 없는 것이어서 한번 공포된 여정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음대로 변경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사가 간언을 올리고 싶어도 조고가 중간에서 황제와의 면담을 가로막고 있음을 어찌하랴. 이사는 생각다 못해 조고를 정면으로 꾸짖었다. 군주의 여정을 마음대로 변경하는 것은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네. 그러하니 황제 폐하께서는 이미 공포하신 대로 지방 순행을 곧 떠나셔야 하네. 그러자 조고는 비웃는 듯한 어조로 대답한다. 승상하파. 법도란 백성들에게나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사옵니다. 황제 폐하께 어찌 법도라는 것이 있을 수 있으오리까? 그런 것이 아니래도 그러네. 황제께서 공포하신 여정을 중단하고 소주에 언제까지나 머물러 계시면 폐하를 영접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놓고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게 되겠나? 조고는 그 말이 비위에 거슬려 승상의 얼굴을 물끄러미 올려다보며 말했다. 누가 뭐래도 황제 폐하께서는 이곳에서 겨울을 나실 것이옵니다. 지금 소인이 승상에게 드리는 말씀은 폐하의 황명이오니 그런 줄 아시고 다시는 여러 말씀 아니하시는 것이 신상에 이로우실 것이옵니다. 조고의 방자스러운 언동에 승상 이사도 어찌할 도리가 없어 그만 입을 다물어 버리고 말았다. 이로부터 2달쯤 지날 무렵 소주고을에는 놀라운 사건이 하나 발생하였다. 어느 날 밤 하늘에서 커다란 별똥별이 긴 꼬리를 끌며 소주고을에 떨어졌는데 그 별똥에는 시황사의 지분이라는 6개의 글자가 새겨져 있었던 것이었다. 이 글자는 시황제는 죽고 진나라 영토는 여러 조각으로 갈라져 버린다는 뜻이었는데 이것은 누가 보아도 놀라운 궤변이 아닐 수 없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똥에 글자가 새겨져 있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멀쩡히 살아있는 시황제가 죽는다고 예언한 것도 예사로운 일이라고 볼 수 없었다. 그 소문은 백성들 사이에 삽시간에 퍼져서 마침내 승상 이사와 환관 조고의 귀에도 들어오게 되었다. 뭐야?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에 그 같은 해괴한 명문이 새겨져 있더라고. 승상 이사는 소문을 듣고 걱정이 태산 같았다. 시황제의 황음무도한 탈선 행위와 조고의 아나무인의 방자한 언동으로 미루어 보아 망국지조가 분명해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조고는 이 같은 소문을 듣고 하늘이 낮다고 펄펄 날뛰며 어느 놈이 그와 같은 요망스러운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돌아다니는지 그놈을 잡아 당장 물고를 내야 한다. 하고 그 사실을 그날로 시황제에게 고해 바쳤다. 시황제는 조고의 말을 듣고 불같이 노했다. 그런 글자가 새겨져 있는 운석이 사실이라면 당장 그 운석을 가져오너라. 관원들이 총출동하여 문제의 운석을 찾아내어 시황제 앞에 갖다 바쳤다. 문제의 운석은 길이가 한자가량 되는 말뚝같이 길고 둥근 모양이었는데 거기에는 시황사의 지분이라는 6글자가 분명히 새겨져 있지 않은가. 시황제는 그 운석을 보고 더욱 노했다. 별이 타고 남은 운석이라면 빛깔부터가 새카매야 할 텐데 이게 어디 타다 남은 돌이냐? 이것은 어떤 반역도배가 짐을 저주하려고 이런 짓을 한 것이 분명하니 그놈을 당장 색출해내어라. 시황제의 불같은 명령에 소주고을 관원들이 총동원되어 범인 색출에 전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아무리 검색을 하여도 범인을 잡아낼 길이 없었다. 시황제는 그럴수록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그 운석이 떨어진 곳이 어느 곳이냐? 하고 물었다. 여기서 오리쯤 떨어진 송백리라는 마을 한복판에 떨어졌사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떨어진 돌이 아니라 어떤 선비란 놈이 돌에 글씨를 새겨 넣어 악담을 한 것이다.
그러니 그 마을에 있는 선비란 놈들은 모조리 잡아 죽여라. 시황제는 가혹하기 짝없는 명령을 내렸건만 그러고도 성이 차지 않는지 한마디 덧붙였다. 가만히 있자. 그 마을 이름이 송백리라 했겠다. 송백리란 절개가 송백같이 굳다는 뜻이 아니냐. 마을 이름을 송백리라고 한 것은 그런 뜻이 아닌가 싶사옵니다. 그 마을은 사람이 얼마나 사는 마을이냐. 깊은 산속에 많은 집들이 흩어져 있어 자세히는 알 수가 없사오나 대략 5, 6천 명은 될 것이옵니다. 알았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불충지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송백리에 사는 백성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조리 불태워 죽여버려라. 그리하여 송백리의 1만여 백성들은 운석 사건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떼죽음을 당하고 말았으니 이것은 너무도 잔인한 시황제의 폭정이었다. 운석 사건이 마무리된 후로 시황제는 밤마다 몹시 사나운 꿈에 계속 시달렸다. 어느 날 밤은 흉몽에 시달리다가 깨어나 보니 전신에 식은 땀이 흘러내리고 있지 않던가. 시황제는 불쾌하기 짝이 없어서 승상 이사를 불러서 꿈 이야기를 물어보았다. 짐은 요즘 밤마다 좋지 않은 꿈을 꾸게 되는데 무슨 까닭으로 밤마다 꿈자리가 이토록 사나운지 모르겠구려. 무슨 꿈을 꾸셨기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짐은 어젯밤 꿈에 동해바다에서 해룡과 대판 싸우고 있었는데 때마침 하늘에서 정룡 한 마리가 날아 내려오더니 짐을 송두리째 집어 삼키려고 덤벼들더란 말이오. 하여 기겁하고 소리를 지르다가 깨어보니 꿈이었소. 이사는 고개를 무겁게 기울였다. 아무리 생각을 하여도 흉몽임이 틀림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차마 황제에게 흉몽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서 이사는 얼른 이렇게 둘러대었다. 봄에 꾸는 꿈은 개꿈이라는 속담이 있사옵니다. 폐하께서는 오랫동안 지방 순찰로 인해 옥체가 피로해지신 탓인 듯 싶사옵니다. 꿈이란 것은 믿을 것이 못되오니 너무 괴념치 마시옵소서. 지난번에는 산 위에 푸른 운기가 감돌아서 짐을 불쾌하게 하더니 어젯밤에는 정룡이 짐을 삼키려고 했으니 푸른 빛깔과 붉은 빛깔이 짐과 무슨 원수지간인지 모르겠구려. 시황제는 언젠가 꿈속에서 푸른 옷을 입은 동자와 붉은 옷을 입은 동자가 옥새를 서로 빼앗아 가려고 싸우던 일이 또다시 연상되어 기분이 매우 침울하였다. 이사가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한 곳에 오래 머물러 계시면 마음이 침체해지셔서 꿈자리가 뒤숭숭해지기 쉬운 법이옵니다. 그러하오니 이곳을 하루속이 떠나셔서 일단 함양으로 환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사옵니다. 짐도 환궁하고 싶기는 하오. 그러나 지방 순행은 이미 공포해 놓은 일이니 남은 지방도 잠시 둘러보고 나서 환궁하기로 하겠소. 그리하여 시황제가 소주에 머무른 지 석 달 만에 다시 지방 순행의 길에 오르게 되자 조고가 시황제 곁으로 다가와 귓속말로 아랜다. 폐하. 평원진 별궁에서 1000여 명의 궁녀들이 황제 폐하의 임어를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전갈이 왔사옵니다. 상하에게 찾아온 기회. 시황제는 일생에 한 번쯤 둘러볼 기회가 있을까 말까한 별궁이 전국 각지에 15개나 있었다. 각 별궁에는 환관 조고의 권고로 자신의 행차 때에 시중을 들 궁녀를 1000명씩이나 선발해 두고 있었다. 평원진 별궁도 마찬가지로 1000여 명의 궁녀가 있었는데 상하도 그 중에 하나였다. 상하는 약혼자인 라을 청년이 평원진 축조 공사의 부역으로 끌려나가 죽고 돌아오지 못하게 되자 시황제에게 원수를 갚기 위해 명의인 아버지에게 비방사약을 지어받아 가슴 깊이 품고 평원진 궁녀 선발에 스스로 응하여 궁녀가 되었으나 어느덧 이태가 넘었지만 시황제는 코빼기도 못 보고 있었으니 가슴에 사무친 원한을 언제나 풀 수 있을지 날이 갈수록 막막한 생각이 날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초여름날 평소에는 절간처럼 조용하고 쓸쓸하기만 하던 평원진 별궁이 별안간 발칵 뒤집히는 듯이 소란해지기 시작하였다. 평원진 고을 군수가 돌연 수백 명의 인부들을 인솔하고 나타나 진두지휘를 해가면서 별궁을 대청소를 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수십 명의 정원사와 도공들이 몰려와 정원을 새로 꾸미고 단청을 새로 장식하기에 여념이 없었던 것이었다. 전에 없이 별안간 왜들 이러십니까? 상하는 하도 수상하여 별궁도감에게 물어보았더니 오히려 별궁도감은 눈을 커다랗게 떠보이며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닌가. 황제 폐하께서 4달 초에 우리 별궁에 임행하시기로 되어 있다오. 우리 별궁이 준공된 지가 이미 3년이 넘었건만
황제 폐하께서 이제야 처음으로 납신다고 하니 우리로서는 두 번 잊기 어려운 영광이요. 황제 폐하께서 4달 초에 우리 별궁에 납신다고요? 그게 사실입니까? 상하는 그 말만 들어도 가슴이 뛰었다. 시황제를 자기 손으로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이제야 눈앞에 다가왔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었다. 사실이 아니라면 내가 어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소. 그러니까 상하 아가씨도 황제 폐하의 은총을 입으려면 오늘부터 몸단장을 단단히 해두도록 하시오. 황제 폐하의 은총? 상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왔다. 이리같이 잔악무도한 시황제에게 온몸을 사정없이 유린당할 일을 생각하면 전신에 소름이 끼쳐졌다. 그러나 상대방의 목숨을 빼앗으려면 이쪽도 그만한 희생을 각오해야 할 것이 아닌가. 별궁 도감은 남의 심정도 모르고 상하를 동정하는 마음에서 넌지시 이런 귀띔을 해주는 것이다. 아가씨도 알다시피 지금 별궁에는 궁녀가 1000명이나 있어서 황제 폐하의 눈에 들기는 하늘의 별을 따기보다도 어려운 일이오. 이번 기회에 폐하의 은총을 입지 못하면 햇빛 볼 날이 영원히 없게 될 것이니 상하 아가씨는 그런 줄 알고 얼굴치장을 열심히 하여 폐하의 은총을 꼭 받도록 하시오. 상하는 별궁도감의 동정이 고맙기는 했지만 내심으로는 슬픔을 금할 길이 없었다. 궁녀. 생각하면 궁녀라는 이름의 여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한없이 화려해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언제나 고독에 울어야 하는 슬픈 운명이 아니던가. 궁녀치고 얼굴이 아름답지 않은 여자는 한 사람도 없다. 궁녀로 뽑히지 않았다면 그들은 저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 누구보다도 행복한 안방마님이 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일단 궁녀로 뽑혀 궁궐로 들어와 버리면 외간 남자들과의 접촉은 일절 금지되고 요행이 군주를 만나 총애를 받을 수 있다면 몰라도 10중 8구는 끝없는 독수 공방 신세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상하는 궁중 생활 이태 동안에 궁녀들의 비참한 생활 양상을 뼈저리게 목격해왔다. 순전히 시황제 한 사람만을 바라보고 1000여 명의 꽃다운 젊음이 사그러져 가고 있었던 것이었으니 시황제야말로 생사람을 말려 죽이는 죄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다. 뭐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이번 기회에 시황제라는 죄인을 내 손으로 죽여버리고야 말리라. 상하는 이를 갈며 결심을 새롭게 가다듬었다. 이때쯤 황제의 비서실장인 조고로부터 궁녀들에게 보내온 지시가 하달되었다. 황제 폐하께서 머지않아 평원진 별궁에 임행하실 터인즉 모든 궁녀들은 날마다 몸치장에 정성을 다하여 황제 폐하의 총애를 받아들일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으라. 생각하면 기가 막힌 일이 아니던가. 1000여 명의 궁녀들 중에서 황제의 총애를 받게 될 궁녀가 과연 몇 명이나 될 것인가? 그 몇 사람을 제외하면 나머지 궁녀들은 햇빛을 영원히 못 보고 수천여로 늙어 죽게 될 것이 아니던가. 상하는 생각이 이에 이르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시황제라는 폭군을 죽여 없애야 하겠다는 결심을 거듭 다지게 되었다. 시황제를 살해하려면 우선 그에게 접근할 기회를 가져야 하겠기에 상하는 그날부터 본의 아니게 얼굴을 치장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상하뿐만이 아니라 모든 궁녀들이 저마다 몸치장과 얼굴을 가꾸기에 여념이 없어하는 계기가 되었다. 일생에 한 번밖에 없을 천재 일우의 기회다 싶어 궁녀들은 황제의 눈에 띄기 위해서 무언중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나 그뿐만이 아니었다. 그날 이후로 궁녀들 간에는 벼랑간 살벌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다. 평소에는 서로의 처지를 동정하고 이해하고 지내왔었건만 시황제가 온다는 기별이 있은 다음부터는 연지와 백분 같은 화장품 도난 사건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발생하였다. 이것은 얼굴이 아름다운 궁녀일수록 피해가 심하여 상하는 화장품이란 화장품은 모조리 도난당하고 말았다. 게다가 평소에는 상하를 친자매처럼 따르던 궁녀들조차도 이제는 상하를 원수처럼 미워하고 있었다. 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아름다움에 대한 투기였다. 황제의 총애를 받기 위해서는 자기보다 아름다운 궁녀를 제거해버리지 않을 수 없는 데서 오는 슬픈 투기였다. 선녀처럼 착하던 처녀들이 독사 같은 악녀로 변하게 된 것도 결국 따지고 보면 시황제의 죄가 아니고 무엇인가? 상하는 그날부터 화장할 생각을 아예 단념해버렸다. 동료들과 경쟁을 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궁녀들 중에 월지라는 소문난 미녀가 있었다.
월지는 얼굴도 아름다웠지만 자존심이 유난히 강해서 많은 동료들 앞에서 말이야 바른 말이지만 황제의 총애를 받을 사람은 나 이외에 누가 또 있겠니? 하고 농담 삼아 큰 소리를 친 일이 있었다. 그러자 모든 궁녀들이 월지에게 무섭게 덤벼들어 얼굴을 핥히고 팔다리를 물어뜯는 바람에 졸지에 월지는 추녀가 되고 말았다. 상아는 자기 자신이 여자이기도 하면서도 여자의 투기가 그렇게도 무서운 것인 줄은 몰랐다. 월지를 추녀로 만들어버린다고 해서 과연 자기 자신이 황제의 총애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1000명의 궁녀들 중에서 황제의 은총을 입을 궁녀는 몇 사람에 불과할 것이다. 따라서 나머지 궁녀들은 아무리 화장을 열심히 하고 몸치장을 해보아야 닭쫓던 개가 지붕 쳐다보기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따지고 보면 궁녀들끼리 서로 간에 물어뜯으며 싸울 것이 아니라 궁녀 제도를 철폐하라는 기치를 높이 내걸고 공동투쟁을 벌여 나가야 하는 것이 옳을 일이다. 그러나 궁녀들은 그런 점은 생각조차 아니하고 제각각 피나는 경쟁만 펼치고 있었다. 시황제가 도착할 날짜가 다가오자 궁녀들 간의 투기는 더욱 거세져서 이제는 화장품 도난이 문제가 아니라 정체불명의 복면 괴한이 한방중에 미녀들의 침실을 습격하여 칼로 얼굴을 긁어버리는 상해 사건조차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상아는 다행히 평소에 인심을 잃지 않고 있는 덕택에 그런 피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동료들의 무지막지한 투기에 그만 정나미가 떨어지고 말았다. 가엾은 인생들. 하룻밤쯤 황제의 은총을 받아보았자 몸만 더럽힐 뿐이지 한평생 불행하기는 모두가 마찬가지인데 왜들 그것을 모르고 서로 잡아먹지 못해 야단들일까? 상아는 투기의 대상이 되고 싶지 않아 어느 날 많은 동료들 앞에서 이런 말로 자신의 심경을 말했다. 나는 황제가 오시더라도 현신을 아니하고 숨어버릴 생각이니까 내 문제에는 신경을 쓰지 말아요. 궁녀들은 그 말을 듣고 얼굴에 환희의 빛이 넘쳐 올랐다.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포기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 이처럼 기뻤던 모양이었다. 상아 아가씨가 현신을 아니하겠다는 것이 정말이오. 나는 거짓말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내 말을 있는 그대로 믿어주세요. 상아는 그 한마디를 남기고 그날부터는 아예 뒷방에 숨어버리고 말았다. 설사 시황제를 죽이지 못하는 한이 있어도 혈안이 되어 있는 가엾은 궁녀들과 경쟁을 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던 것이었다. 이틀 후 마침내 시황제가 평원진 별궁에 도착하였다. 그날 1000여 명의 궁녀들은 시황제를 영접하기 위해 저마다 화려하게 차려입고 아침부터 별궁 내정의 좌우로 도열해 있었다. 넓디 넓은 내정에 화사한 옷으로 치장한 궁녀 1000여 명이 늘어서 있다 보니 별궁 내정에는 때 아닌 백화가 만발한 느낌이었다. 그러나 상아마는 이미 약속한 대로 그 자리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궁녀들은 조금이라도 더 아름답게 보이려고 시황제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연지를 찍고 분칠을 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하룻밤쯤 총애를 받아보았자 별것이 아니련만 그래도 총애를 받고 싶은 마음에서 궁녀들 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투기가 더욱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던 것이었다. 이윽고 멀리서부터 풍악 소리가 아득하게 울려오기 시작하자 궁녀들은 무언중에 긴장되었다. 마침내 화려한 올량차가 별궁 대문 앞에 머무르더니 시황제가 올량차 안에서 천천히 걸음을 옮겨 나왔다. 비서장 조고가 앞으로 걸어 나오며 황제 폐하께서 납신다. 모두들 부복하여라. 하고 외치자 궁녀들은 한결같이 땅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다. 지금까지 아름다움을 다투던 궁녀들도 황제 앞에서는 버러지 같은 존재에 불과하였다. 시황제는 좌우의 호위를 받으며 별궁 앞으로 들어서다가 수많은 궁녀들이 땅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보고 빙글에 미소를 지었다. 저 아이들이 얼마 전에 새로 뽑았다는 궁녀들이냐? 별궁 도감이 얼른 옆으로 다가서며 대답했다. 그러하옵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궁녀들은 5만여 명의 미녀들 중에서 추려서 선발한 절세의 미녀들이옵니다. 5만여 명의 미녀들 중에서 선발한 절세의 미인들이라고. 하하. 그러자 이번에는 조고가 황제 옆으로 바짝 다가서며 속삭이듯 아랜다. 폐하. 평원진 미녀들도 소주 미녀들에 비해 손색이 없을 것이옵니다. 이곳 미녀들도 모두가 폐하의 소유물이오니 이번에도 마음껏 즐겨주시옵소서. 하하, 어느 정도로 아름다운가 한번 점검해보기로 할까? 시황제는 그렇게 말하고 궁녀들 앞으로 걸음을 옮겨나가며 말했다.
얼굴을 보고 싶으니 모두들 일어나 얼굴을 들어라. 조고와 별궁도감이 앞으로 달려나오며 궁녀들을 모두 일으켜 세웠다. 궁녀들은 일어서기가 무섭게 옷매무새를 고치고 얼굴을 매만지기 바빴다. 일생의 운명이 이 순간에 달렸기에 조금이라도 더 곱게 보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것이다. 시황제는 미소를 지으며 궁녀들의 얼굴을 한 사람씩 살펴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0명, 20명. 궁녀들의 얼굴을 점검하는 동안에 황제의 얼굴에서는 미소가 사라져가고 있었다. 아니, 미소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점차 불만의 빛이 역력하게 나타나 보였다. 얼마 전에 소주 미녀들을 수없이 보아온 그의 눈에는 평원진 궁녀들은 시골뜨기 여자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조고와 별궁도감은 그런 눈치를 재빠르게 알아채고 안절부절 못한다. 시황제는 궁녀들을 한 차례 둘러보고 크게 실망한 듯 정전으로 올라와 용상 위에 털썩 주저앉으며 노골적으로 불평을 털어놓는다. 소주 아이들은 얼굴에 생기가 흘러넘쳤건만 이곳 아이들은 어쩌면 얼굴이 저렇듯 풀이 죽어있느냐. 그 말에 별궁도감은 어쩔 바를 모르면서 아래옵기 황공하오나 얼굴에 생기가 부족한 것은 아마도 어전앞이라 지나치게 긴장한 탓이 아닌가 하옵나이다. 별궁도감의 말에도 일리는 있었다. 궁녀들 저마다가 황제의 총애를 받아보려고 극도로 긴장해 있었기 때문에 얼굴 근육이 굳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평원진 궁녀들이 매력 없어 보이는 가장 큰 원인은 따지고 보면 시황제 자신이 소주에서 너무도 과색을 한 탓으로 몸이 몹시 지쳐 있었기 때문이었다. 금욕 생활을 오래 한 사람에게는 추물이 없는 반면에 주색에 지친 사람에게는 어떤 미인도 신통치 않아 보이는 법이 아니던가. 이러나 저러나 황제의 눈에 드는 궁녀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이에 누구보다도 당황해하는 사람은 조고였다. 조고는 별궁도감에게 꾸짖듯이 말했다. 별궁도감은 궁녀들을 어떻게 뽑았기에 쓸만한 여인이 한 사람도 없단 말이오. 별궁도감은 사색이 되어 허리를 굽신거리며 소신이 불민하여 죄가 크옵니다. 평원지는 워낙 시골인지라 색향인 소주미녀들에 비하면 다소간 손색이 있음은 어찌할 수 없는 일이었사옵니다. 그러자 조고는 한술 더 뜬다. 아무리 그렇기로 폐하께서 총애하실 만한 미녀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오. 시황제는 피로에 지쳐서 만사가 귀찮은 듯 서나품을 하면서 말한다. 저 애들은 꼴도 보기 싫다. 모두들 물러가게 하여라. 그 말 한마디로 1000명의 궁녀들은 어전에서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이날 하루를 위해 몇 해를 두고 몸치장과 얼굴 단장을 결사적으로 해왔던 궁녀들이었다. 한 번이라도 황제의 총애를 받고 나면 팔자를 고칠 수 있다고 크게 기대해왔던 궁녀들이었다. 이 같은 애타는 소망을 품고 고독을 씹어 삼키며 살아온 궁녀들이었건만 피로에 지친 시황제는 얼굴도 한번 제대로 살펴볼 생각조차 아니하고 말 한마디로 궁녀들을 무자비하게 쫓아내었던 것이다. 절망에 빠진 궁녀들은 제각기 자기 방으로 돌아오자 목을 놓아 통곡하였다. 이제는 영원히 구제받을 수 없는 신세가 되었다고 느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시황제는 하룻밤을 푹 쉬고 나서 원기가 회복되자 마음이 크게 달라졌다. 그는 별궁도감을 불러 물어보았다. 여기 있는 아이들 중에서 어느 아이가 가장 쓸만한 아이라고 생각하느냐? 그 질문을 받는 순간 별궁도감은 불현듯 상아의 얼굴이 눈앞에 떠올랐다. 저희 별궁에는 상아라는 궁녀가 있사옵니다. 상아 아가씨만은 소주 미녀들과 견주어도 결코 손색이 없는 아가씨인 줄로 아뢰옵니다. 상아? 상아란 월중 선녀라는 뜻이 아니냐? 이름이 매우 아름답구나. 그 아이를 한번 불러보아라. 그리하여 후당 깊숙이 숨어있던 상아가 어전에 불려나왔다. 만사를 포기하고 숨어있던 상아로서는 너무도 뜻밖의 소명이었다. 상아의 얼굴을 보는 순간 시황제의 용안에는 경악과 환희의 빛이 넘쳐올랐다. 상아의 화장도 아니한 청초한 아름다움이 그대로 보여지기에 생동감이 더욱 넘쳐 보였던 것이다. 아니, 이처럼 아름다운 아이가 있는 것을 어제는 어찌하여 알아보지 못했던고. 내 이름이 상아라고 했겄다 한량없구나. 시황제는 상아에게 첫눈에 반하여 사족을 못 쓸 지경이 되었다. 오늘부터 너는 짐의 곁을 한시라도 떠나지 말거라. 너는 짐의 최후의 애인이로다.
시황제는 상아에게 반해 상아를 최후의 애인이라 부르며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냈다. 그러나 상아는 최후의 애인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 비밀이 탄로난 것 같아 가슴이 철렁했다. 시황제는 결코 한 사람의 애인만으로 만족할 인물은 아니지 않은가? 그의 주변에는 언제든지 수천, 수만 명의 미인들이 우글거리고 있지 않던가? 그런 시황제의 입에서 상아를 두고 최후의 애인이라는 말이 튀어나왔다는 것은 본인도 알 수 없는 죽음에 대한 하늘의 계시가 아니던가? 상아는 생각이 이에 이르자 시황제를 살해할 결심을 더욱 굳게 다지게 되었다. 이윽고 밤이 되자 상아는 시황제와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되었다. 상아는 생마에게 몸을 더럽히기는 죽기보다도 괴로웠다. 그러나 커다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희생을 피할 수는 없었다. 시황제를 살해하기 위해 아버지까지 희생시켜온 내가 아니던가. 라을랑군의 원수도 갚고 수천 수만의 불우한 여성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나의 희생은 결코 헛된 희생이 아닐 것이다. 상아는 그런 생각이 들자 얼굴을 붉히며 옷을 벗었다. 휘황찬란한 촛불 아래 실오락이 하나도 걸치지 않은 수처녀의 풍만한 몸매와 순결한 피부는 글자 그대로 성녀와 같은 거룩한 인상을 주었다. 오, 너야말로 월중선녀임이 분명하구나. 시황제는 자기도 모르게 감탄하며 능글맞은 미소를 흘렸다. 상아는 자신을 경이로운 눈으로 뚫어져라 바라보는 시황제의 눈동자를 얼핏 보았다. 촛불에 비친 아롱진 그의 눈동자 가운데에는 자신의 알몸이 여지없이 비쳐 보였다. 또 개기름이 번질거리는 시황제의 얼굴은 징그럽기조차 한데 그의 입조차 해벌쭉 벌어져 있었다. 순간 상아는 전신에 소름이 돋았다. 그러나 얼른 마음을 다잡고 아예 눈을 감아버렸다. 나는 어차피 희생의 제물이 되기로 각오한 몸이 아니던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순환이라도 참고 견디자. 시황제는 알몸의 상아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감상하며 감탄을 하였다. 내 몸은 너무도 아름답구나. 짐은 일찍이 수천 개 집을 대해왔건만 너처럼 아름다운 육체를 대하기는 이 밤이 처음이로다. 하고 상아 쪽으로 다가오며 나직히 속삭였다. 그러자 그때 저편 한쪽 구석에서 누군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폐하께서 이처럼 감탄하시기는 오늘 밤이 처음이시옵니다. 상아 아가씨는 이름 그대로 월세계에서 하강하신 선녀임이 분명하신가 보옵나이다. 하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닌가. 상아는 난데없는 사람의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 이불 속으로 뛰어들며 거기 있는 사람이 누구요? 하고 겁에 질린 소리를 질렀다. 설마 황제의 침실에 외인이 잠입해 있는 줄은 몰랐던 것이다. 그러자 시황제는 웃으며 상아를 달랜다. 아가, 너무 놀라지 말거라. 저 구석에 있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환관이로다. 환관 조고는 밤이면 언제든지 짐의 침실에서 불침번을 서기로 되어 있느니라. 상아는 그 말에 또 한 번 놀랐다. 환관은 사람이 아니다는 말도 놀랍거니와 남녀가 동침하여 사랑을 나누는 밀실에 불침번을 선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궁중의 법도가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상아로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일이었다. 더구나 상아는 기회를 보아 시황제에게 비방사약을 먹여야 할 판인데 옆에 사람이 있어가지고서야 사약을 먹일 수는 없지 않은가. 상아는 이불 속에서 얼굴을 살며시 내밀어 조고를 찾아보았다. 그러자 저편 어두컴컴한 구석에 조고가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는 것이 보였다. 상아는 용기를 내어 시황제를 불렀다. 폐하, 왜 그러느냐? 이처럼 사람이 옆에 있으면 신첩은 부끄러워서 폐하를 모실 수가 없사옵니다. 바라옵건대 환관을 밖으로 물러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러자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조고가 시황제를 대신하여 대답하였다. 소인이 폐하의 침실에서 불침번을 서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궁중법도입니다. 소인은 사람이 아니옵고 환관일 뿐이오니 마음 놓고 폐하를 모시옵소서. 상아는 조고의 말에 또다시 등골이 오싹해왔다. 조금 전에는 시황제가 조고는 환관일 뿐이지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더니 이번에는 조고 자신도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면서 마음 놓고 정을 나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조고가 사람이 아니면 도대체 뭐란 말인가. 내시가 성불구자인 것은 알고 있지만 성불구자도 사람인 것은 틀림없지 않은가.
설사 그가 유령이라 치더라도 사람이 동물이 아닌 이상 제3자가 보는 앞에서 어떻게 남녀간의 은밀한 성행위를 할 수 있단 말인가? 더구나 조고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자신의 모든 것을 지켜볼 것인데 어떻게 시황제에게 사약을 먹일 수가 있단 말인가? 상아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조고를 침실에서 쫓아내야 할 형편이었다. 그러나 시황제는 조고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해버린 채 아가야. 조고는 불침번을 서는 환관일 뿐이지 사람이 아니래도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마음 놓고 이 밤을 즐기기로 하자꾸나. 하고 말하며 이불 속으로 들어와 상아의 허리를 끌어당기려고 하는 것이었다. 상아는 황제의 손길을 매정스럽게 뿌리치며 단호하게 말했다. 신첩은 폐하와 단둘이 되기 전에는 결단코 폐하를 모시지 못하겠사옵니다. 그 말에 시황제는 노기를 띠며 말했다. 예끼 이거사. 너는 결벽성이 지나치게 강한 계집이로구나. 지금까지 수많은 계집들은 환관을 옆에 두고도 짐과 더불어 아무 말도 없이 밤을 즐겨왔거늘 너반이 그렇게 못하겠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소리냐? 다른 궁녀들은 어떻게 해왔는지 모르겠사옵니다. 매우 외람된 말씀이오나 신천만은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는 못하겠사옵니다. 뭐야? 죽어도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너는 짐이 누구인 줄이나 알고서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 소리에 상아는 가슴이 철렁하였다. 그러나 이 판국에 이르러서 비겁한 꼴을 보일 수는 없었다. 폐하는 백성들의 생살 여탈권을 한 손에 장악하고 계시는 황제 폐하이신 줄은 잘 알고 있사옵니다. 그러나 아무리 폐하의 어명이라도 여자로 태어난 몸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남이 지켜보는 앞에서 몸을 허락할 수는 없는 일이옵니다. 환관을 옆에 두고서는 죽어도 짐의 은총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말이냐?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여자의 부덕인 줄로 알고 있사옵니다. 신첩을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계집으로 취급하시려면 차라리 폐하의 손으로 죽여주시옵소서. 신첩은 폐하의 손에 죽음을 당하는 것을 다시 없는 영광으로 알겠사옵니다. 시황제는 그 말을 듣더니 벼랑간 소리를 크게 내어 통쾌하게 웃는다. 하하, 짐은 오늘 밤에야 처음으로 계집다운 계집을 만났구나. 시황제는 상아의 어깨를 다정스럽게 토닥여주면서 감격 어린 어조로 다시 말했다. 아무리 보아도 너는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임이 분명하다. 짐은 지금까지 수천 계집과 즐겨왔으되 너처럼 부끄러움을 제대로 알고 있는 계집은 처음 보았다. 여자의 수치심을 죽음으로써 지켜나가려는 너의 뜻은 진실로 고귀하기 짝이 없도다. 이처럼 고귀한 내 뜻을 내 어찌 무시할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이번에는 저편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조고를 향하여 조고야. 오늘 밤은 불침번이 필요치 않으니 물러가 있거라. 하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조고는 선뜻 물러가려고 하지 않았다. 오히려 폐하. 소인의 처지로서는 그럴 수는 없는 일이옵니다. 하며 대답하는 것이었다. 뭐가 그럴 수 없다는 말이냐? 폐하께서 주무시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므로 불침번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옵니다. 지난 10여 년 이래로 소인이 불침번의 임무를 직접 맡아온 것은 그 때문이었사옵니다. 내 충성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오늘 밤만은 물러가 있거라. 폐하. 소인이 물러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옵니다. 그러나 거사 후에 뒷물 처리는 누가 해드릴 것이옵니까? 상아 아가씨는 실정을 잘 모르셔서 고집하시는 모양이오나 소인이 없으면 폐하께서는 여러 가지로 불편하실 것이옵니다. 황제는 거기까지 듣다가 벼랑간 벼락 같은 소리를 질렀다. 물러가라면 곱게 물러갈 일이지 무슨 잔소리가 그리 많으냐. 썩 물러가지 못하겠느냐. 조고는 그제서야 허리를 굽신거리며 대답한다. 폐하의 분부대로 거행하겠사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상아를 향하여 말을 한다. 상아 아가씨에게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폐하께서 방사하신 후에는 반드시 보약을 드시오니 여기 준비된 보약을 진상해 주시옵고 뒷물은 준비된 대야의 물로 깨끗이 닦아드리기 바라옵니다. 하며 약사발과 대야를 자기 앞쪽에서 상아가 보이도록 밀어놓는다. 마침내 조고가 나가버리고 침실에는 황제와 상아단 둘이 남게 되었다. 내 소원대로 조고를 내보냈으니 이제는 마음 놓고 오늘 밤을 즐기기로 하자. 시황제는 그렇게 말하며 굶주린 매가 꿩을 덮치듯 상아의 허리를 굵은 팔로 휘어감아 낚아챘다. 상아는 다시 한번 전신에 소름이 끼쳤다.
그러나 목적을 위해서는 희생을 각오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이기에 신첩은 폐하를 흠모해온 지 너무도 오래되었사옵니다. 하고 말하며 난생 처음 이성의 육체를 가슴 그득히 받아 안았다. 실로 괴롭기 짝이 없는 첫날 밤이었다. 시황제는 정력이 놀랍도록 전륜한 사나이였다. 그런데도 이성의 경험이 전혀 없는 상아에게 유난히 매혹되어 이 세상에 너처럼 뛰어난 계집이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하면서 상아의 전신을 사정없이 어루만지고 주물러대었다. 폭풍의 시간이 멎자 상아는 침전 구석에 있는 보약 속에 사약 한 봉지를 타 넣었다. 그 약은 3봉지만 먹으면 피가 말라 한 달 안에 죽게 된다는 비방사약이었다. 상아는 약사발을 시황제에게 2 손으로 받들어 올리며 말했다. 이 약은 환관이 다려놓은 보약이옵니다. 옥체를 돌보시와 지금 곧 드시옵소서. 시황제는 밤마다 먹어오던 보약이므로 아무런 의심도 없이 단숨에 마시고 이내 잠이 들어버렸다. 그러나 상아는 잠이 올 턱이 없었다. 내가 사람을 죽이다니 이래도 되는 것일까? 더구나 내가 몸을 허락한 남자는 오직 이 산의 한 사람뿐이 아니던가. 상아는 잠든 시황제의 얼굴을 물끄러미 들여다보고 있는 동안에 이상 야릇한 애정 같은 것이 느껴졌다. 그러나 다음 순간 상아는 흔들리는 감정을 자신의 머리를 흔들며 맹렬하게 부인해버렸다. 아니다. 이 사나이는 나의 아버지와 나의 약혼자를 죽게 만든 원수일 뿐만 아니라 수천 수만의 여성들을 유린해 온 무서운 생마다. 죄 없는 여성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 사내를 죽여 없애야 한다. 다음 날 아침 시황제는 평소보다 1시간쯤 늦게 일어났다. 조고가 재빠르게 달려와 아침 인사를 올리며 폐하. 오늘 아침에는 기침이 매우 늦으셨사옵니다. 어젯밤 보약은 드셨사옵니까? 응, 먹었다. 오늘 아침 따라 기침이 늦어지신 것을 보면 어젯밤은 매우 피로하셨던 모양이옵니다. 하하, 어젯밤에는 매우 만족스러웠느니라. 폐하께서 매우 즐거우셨다고 하오니 소인도 기쁘기 한량 없사옵니다. 지금 평원진 별궁에는 절색 궁녀들이 1000명씩이나 대기하고 있사오니 오늘 밤에는 상아 아가씨보다도 더욱 아름다운 궁녀로 모시도록 하겠사옵니다. 조고는 어젯밤 상아에게 추방당한 원한이 골수에 맺혀서 오늘 밤은 상아를 추방시켜버릴 계획이었다. 솔직히 조고는 자신이 성불구자인 관계로 직접 성행위를 할 수는 없지만 밤마다 시황제의 성행위하는 광경을 옆에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다시 없는 즐거움으로 삼아오고 있었다. 그러나 어젯밤은 상아가 그것을 못 보게 했으므로 상아가 밉기 그지 없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시황제는 아직도 상아에게 미련이 남아있어서 오늘 밤은 다른 아이로 바꿔주겠다고 글쎄 하며 고개를 기울였다. 조고는 황제의 애매한 대답을 듣고 적이 당황했다. 폐하, 이 별궁에는 절색 궁녀들이 얼마든지 많사온데 무엇 때문에 상아 아가씨에게 애착을 가지시옵니까? 소인이 오늘 밤에는 더욱 좋은 궁녀를 선별하여 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를 절단하여 환관이 된 조고는 자신은 비록 성행위를 할 수 없더라도 다른 사람의 성행위의 현장을 구경하며 쾌락을 느끼는 것이 취미였다. 더구나 그 대상이 많은 처녀들 중에서 선발된 잘난 궁녀들이었기 때문에 느끼는 쾌락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다. 사실 황제가 누구를 좋아하든 조고는 상관이 없었다. 매일 밤마다 궁녀를 황제에게 진상하고 2 사람의 적나라한 성행위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그는 만족해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상아는 그런 자기의 취미를 이런지하에 거절했기 때문에 조고는 가슴속에서 불이 일었다. 내가 감히 나를 무시했겠다? 오냐, 두고 보자. 내가 황제의 은총을 다시는 못 받게 하리라. 이런 생각에 잠겨있던 조고에게 황제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말했다. 그것은 내가 모르는 소리로다. 상아라는 아이는 보통 계집아이가 아니야. 오늘 밤도 그 아이를 들여보내도록 하여라. 그러자 조고는 머리를 조아리며 아랜다. 폐하. 여인은 새로울수록 좋다고 합니다. 1000명의 궁녀들이 한결같이 폐하의 은총을 학수고대하고 있사므로 폐하께서는 은총을 골고루 베풀어 주셔야 하실 것이옵니다. 객적은 소리 그만 씹으려라. 궁녀란 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짐이 궁녀를 위해 필요한 것인 줄 아느냐? 짐은 상아에게 아직도 미련이 남아있으니 당분간은 그에만 애용하리로다.
이리하여 상하는 당분간 시황제를 독점할 수 있게 되었다. 조고는 그럴수록 상하가 죽이고 싶도록 미웠다. 어디 두고 보자. 내년은 언젠가는 내가 반드시 죽여주리라. 조고는 시황제를 상하에게 빼앗겨버린 것 같아서 기회만 있으면 상하를 죽여버릴 결심을 하였다. 얄궂은 운명의 장난이었던가? 극심한 조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상하는 시황제를 연달아 모신 덕택에 그에게 사약 3봉지를 모두 먹일 수 있었다. 그로부터 닷새가 지나자 시황제의 몸에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평소에는 정력이 무섭도록 왕성하던 황제가 사약 3봉지를 다 먹고 난 다음부터는 얼굴에 노란 꽃이 피면서 상하가 옆에 있어도 건드릴 기력이 없어졌던 것이다. 그러한 상태를 재빠르게 알아챈 사람은 조고였다. 조고는 크게 걱정을 하면서 황제에게 품한다. 폐하. 상하는 폐하의 길을 빨아들이는 요녀가 분명하옵니다. 그런 계집은 마땅히 죽여 없애야 하옵니다. 내 말을 들어보니 그런 것도 같구나. 웬일인지 짐도 이제는 그 애가 꼴도 보기 싫어졌구나. 그것 보시옵소서. 그러니까 상하를 없애버리셔야 하옵니다. 죽이든가 살리든가 내가 알아서 하여라. 그리하여 상하는 시황제가 죽는 것을 확인도 못한 채 그날로 조고의 손에 죽는 신세가 되었다.